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조선 정조임금 시대 황해도 한 고을에 조상대의 당파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뒤로 벼슬에는 뜻이 없게 된 홍선비가 살고 있었다. 일찍 아내를 여의고 어린 딸과 지내는 그는 학문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유교 서적은 물론이요. 풍수와 지리, 천문과 역사를 공부해서 해박한 지식을 쌓았지만 살림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넉넉하지는 못했다. 집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질 즈음에는 상을 당한 집에 묫자리를 봐주는 걸로 근근히 연명하였다. 특별히 뚜렷한 낙이 없는 홍선비에겐 사별한 아내를 닮은 귀한 딸을 가르치고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홍선비는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지식을 딸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찬찬히 가르치기 시작했다. 딸의 나이 18세가 되어서는 거의 아버지에게 버금가는 지식과 식견을 가지게 되었다. 홍선비는 박식하고 지혜로운 딸을 보며 흐뭇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한숨이 늘어만 갔다. 어허, 이리도 지혜롭고 영특한 딸을 두다니 정말로 기쁘구나. 사내 아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아니다, 딸인들은 어떤가. 하루하루 이리 기쁨을 주는데. 그런데 어찌한다. 이제는 홍기가 꽉 차서 출가를 하여야 할 터인데. 홍선비는 딸이 혼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길 원했기에 어느 날 딸을 불러 말했다. 얘야, 너도 이제 홍기가 꽉 차서 더는 혼사를 늦출 수 없을 듯 싶다. 마땅한 혼처를 구해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딸이 다소곳이 말했다. 아버지, 홀로 계신 아버지를 두고 제가 어찌 제 살 길을 찾겠어요. 저에게 전해주실 길과 지혜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는데 어찌 저더러 떠나라 하시는지요. 홍선비는 아비를 생각하는 딸의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뿐인 딸을 원녀로 늙게 만든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도 염려되었다. 그 당시에는 여자 나이 20세가 넘으면 노처녀로 분류되어 나라에서도 더는 좌시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홍선비는 총명한 딸에게 적합한 배필을 찾고 싶었으나 눈에 들어오는 총각이 근동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혼수마저 변변히 챙겨줄 수 없으니 대갓집 도령은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생각만큼 마땅한 사익감이 나서지 않자 홍선비의 근심은 늘어만 갔다. 한편 이웃마을에 대대로 손이 귀한 박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전답도 갖고 있어서 하루 세끼 걱정은 하지 않으며 살고 있었다. 박선비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볼 때면 마음이 답답했다. 자신은 하나 둘 흰머리가 늘어만 가는데 외동아들은 너무 더디게 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호, 우리 귀한 아들이 오늘은 얼마나 컸노? 이런 한치도 못 컸구나.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아야 대를 이을 터인데 더 빨리 자라도록 신경을 써야겠구나. 박선비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애꿎은 아내만 닥달했으며 그렇게 아들의 나이 12세가 되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반백의 박선비는 아들의 키를 재보며 아내를 닥달했다. 부인, 글쎄
무엇을 먹였길래 아이가 이리도 더디게 크는 게요? 좀 더 신경을 쓰시오. 영감, 아이는 제 또래처럼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리 안절부절 못하시는 게요? 그리도 손이 급하다면 미리 며느리라도 들이시구려. 이렇게 아내는 빈말로 남편을 타박하였지만 남편은 그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박선비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근동에서 며느리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랑의 나이가 아직 어린지라 낡아진 마을 사람들은 좀처럼 혼담에 응하지 않았다. 박선비는 몇 달 동안 혼처를 구하려 했으나 반응이 시원치 않자 점점 힘이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먼 고장에 들렀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이웃마을 우물가를 지날 때였다. 자만 처녀가 물을 깃는 것을 보고 갈증이 생겨 물 한 바가지를 청했다. 처녀는 다소곳하지만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물 위에 꽃잎 몇 개가 둥둥 떠 있어 입으로 불어내고 마셔야 하는 것이었다. 박선비가 처녀에게 연유를 묻자 처녀가 답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에 갈증이 심하신 것 같은데. 급작스레 냉수를 들이키면 내부의 기 흐름을 더디게 하여 탈이 날 수가 있으셔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꽃잎을 띄워 좀 더 천천히 물을 드시도록 그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선비는 감탄이 절로 나왔고 참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처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박선비는 궁금한 마음에 처녀에게 처녀의 부친을 만나기를 청했고 처녀의 집으로 따라갔다. 처녀의 아버지 홍선비가 낯선 박선비와 통성명하며 마주했고 세상 사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훌쩍 흘러 저녁이 되었다. 박선비는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홍선비의 학식이 깊고 가풍이 반듯하여 사돈을 맺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박한 저녁상을 물리자 박선비가 홍선비에게 넌지시 혼담을 꺼냈다. 근자에 혼담이 없던 터라 홍선비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신랑이 너무 어린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박선비의 가세가 궁하지 않고 신랑이야 몇 년 기다리면 될 듯 싶었으며 딸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는 늦추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 박선비가 돌아가자 딸에게 의향을 물었다. 딸은 잠시 망설였으나 시댁이 될 곳이 바로 옆마을이어서 한 걸음에 아버지를 자주 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더는 아버지를 걱정시켜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 고개를 끄덕였다. 홍선비는 혼인 의사를 박선비에게 전했고 마음이 급한 박선비는 정광석화처럼 혼사를 진행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혼례를 올렸다. 첫날 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 앉았으나 어색한 정막이 흘렀다. 부모에게 떠밀려 신랑이 되긴 했지만 아직 나이 어린 신랑은 덩치가 자기보다 큰 신부가 낯설고 어려웠고 신부 역시 생각보다 어리고 작은 몸집의 신랑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던 중 신랑이 정막을 깨고 배를 움켜쥐며 안절부절 못하였다. 신부가 급히 요강을 가져오자 신랑은 참지 못하고 요강에 앉아 설사를 하였다. 이렇게 몇 차례 소동이 일어나자 신부가 신랑에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물었다. 색시, 실은 혼례가 있기 전에 서당 훈장님께서 일러준 대로 볶음콩 한 대를 먹었다오. 훈장님 말씀이 너는 나이가 어리니
볶은 콩 한 대는 먹어야 첫날 밤을 콩 먹듯이 잘 넘길 수 있고 자손을 늘릴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다른 것인데 이리 속이 불편하니 웬일인지 모르겠소. 이 말을 들은 신부는 훈장이 어린 신랑을 골려줄 요량으로 무모한 장난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신부는 아무리 어린 신랑이지만 이리 골탕을 먹인 것이 분했고 신랑과 함께 어떻게 훈장에게 안갚음을 할까 하고 머리를 맞대었다. 신부는 어린 신랑이 제안한 방법이 조금은 꺼려졌지만 어린 신랑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따라주었다. 신랑과 신부는 수박의 속을 일부 파내고 신랑이 설사한 것을 집어넣어 다음날 훈장에게 보냈다. 수박을 대한 훈장은 기쁜 마음에 서둘러 수박을 썰었고 고약한 냄새를 피할 수 없었다. 속이 골았나 싶어 자세히 보니 인분이었고 자신이 신랑을 골린 것에 안갚음을 당한 듯 싶어 껄껄 웃었다. 신랑 신부는 이어서 좋은 음식을 사찰과 함께 다시 보내 훈장께 용서를 구했고 훈장 역시 신랑 신부에게 장난이 심했음을 사과했다. 이 일을 계기로 신랑은 처음에는 신부의 나이가 자기보다 많아 부담스러웠으나 신부가 재치가 있고 자신과 죽이 잘 맞는 듯하여 좋아하게 되었고 둘 사이가 가까워졌다. 신랑은 신부가 친숙해지자 형제 없이 홀로 지낸 터라 신부에게 누님이라고 하면서 업어달라거나 누룽지를 긁어달라거나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듯이 응석을 부렸다. 신부는 신랑의 응석바지가 된 자신의 처지가 난감했고 어쩔 수 없이 신랑의 말에 맞장구를 쳤지만 철이 없는 신랑을 보면 앞날이 걱정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밭에 나가자 신랑이 도와주겠다고 따라 나왔다. 냇가를 건너려는데 신랑이 못이 젖는다고 투정을 부리며 업어달라고 응석을 부리자 마지못해 신부가 신랑을 등에 업고 냇가를 건넜다. 그런데 이 모습을 동네 머슴들이 보았고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집와서 늦둥이 동생을 키운다고 놀려댔다. 이 소문은 시부모와 신부의 귀에도 들어갔고 신랑이 언제쯤이면 철이 들을까 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깊어졌다. 시아버지 박선비 역시 자신의 욕심이 과해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듯 싶어 미안했으며 며칠 동안 이웃마을 친정아버지에게 다녀오도록 배려했다. 몇 달 만에 친정아버지 홍선비를 만난 며느리는 반가웠으나 이내 철없는 어린 신랑에 대한 염려를 친정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 신랑이 순수하고 착하지만 너무 어려서 가정 노릇이나 제대로 할지 걱정이어요. 얘야, 사람은 무릇 때가 있는 것이란다. 어린 시절 없는 노인이 없듯이 시간이 사람을 성숙하게도 주변 환경이 철이 들게도 만드는 것이란다. 네 신랑 역시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겪는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오히려 내가 가진 지식을 신랑과 나누어 지혜롭고 훌륭한 대장부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느니라. 딸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아차 싶었고 이후로는 아버지 말씀대로 더욱 살뜰히 어린 신랑을 챙겼다. 이렇게 1년이 흘러 어린 신랑과 신부는 금술이 좋아 잘 지냈고 그 이듬해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14세의 어린 신랑이 아이를 낳으니 꼬마 신랑이 막내 동생을 낳았네, 쌍둥이 아들을 두었네 라며
마을 사람들이 놀려댔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된 박선비는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대리를 이을 걱정이 사라졌기에 한시름 놓였으며 아들 레에가 대견했다. 한편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놀리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며 친정아버지의 가르침이 늘상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아내가 다소곳이 말했다. 서방님, 어린 나이지만 이제 한 아이의 아비가 되셨으니 책임이 막중해지셨어요. 가장의 짐이 무거워졌으니 제가 옆에서 더 챙기겠어요. 그동안 제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식을 서방님과도 나누려 하니 다르시겠는지요? 부인, 내 나이 비록 어리지만 어찌 그러한 사정을 모르겠소. 부인의 말을 따를 터이니 더는 염려하지 마시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기뻤으며 아들네의 오고 가는 얘기를 지나가다 문 밖에서 들은 시아버지 역시 흐뭇했고 어린 아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에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의 지시로 며느리가 묵은 빨래를 하려고 솥에다 빨래를 삶다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빨래가 눌어버렸다. 며느리는 울상이 되었고 이를 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며느라가 아니 칠칠치 못하게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둔 것이더냐. 똑똑한 줄 알았더니 다 쓸데없구나.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자 어린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다. 어머니, 이것은 색시 잘못이 아니어요. 제가 아궁이에 나무를 너무 많이 넣은 탓이어요. 색시를 그만 나무라셔요. 이를 보고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마누라, 아이들을 너무 탓하지 마시오. 나무를 너무 많이 쌓아놓은 내 잘못도 있다오.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더는 며느리를 혼내기 어려웠다. 아니, 두 사람이 며느리 역성을 이리 드니 남들이 보면 고약한 시어머니인 줄 알 것 아니오.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보게 해준 며느리가 낸들 어찌 이쁘지 않겠소.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니 그만들 하시구려. 며느리는 자신을 챙겨주는 어린 남편과 너그러운 시부모님이 고마웠다. 이렇게 손주가 태어난 후로 박선비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며느리는 어린 남편에게 친정아버지로부터 배운 각종 지식을 반나절로 전해주었다. 이렇게 몇 해가 흐르자 남편은 어엿한 사내로 성장했고 아내가 전해준 지식을 모두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고 다양한 공부로 신랑은 사력 있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었다. 아들 레가 힘쓴 덕에 점점 가세가 일어났고 부부는 배운 지식을 더 이로운 것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홍수를 막기 위해 둑을 쌓고 가뭄에 대비해 볼을 만들어 마을 전체가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북쪽 지역인 평안도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평안도와 인접한 항해도 주민들은 더욱 불안했다. 과거 평안도에서 일어난 난으로 한동안 한양 도성까지 점령되었던 터라 마을 주민들은 난을 피해 마을을 떠나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박선비 내에 역시 아들 레에게 피난을 가자고 했다. 그러나 아들 레에는 상황을 살피더니 부모님을 말리며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과거에 일어난 난은 이괄이라는 무인이 소고군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일으킨 것이지만 이번에 나는 밀란인데다
세력이 지역에 국한되어서 관군들이 난이 커지는 것을 막을 듯합니다. 이 엄동설 안에 섣불리 비난하여 화를 당하기보다는 앞날에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하고 주의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피난을 가지 않았고 사돈인 홍선비와도 긴밀하게 연통하며 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이에 비해 박선비 부자가 말렸음에도 말을 따르지 않고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피난을 갔으며 추위와 폭설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었다. 관군의 대응으로 나는 남쪽으로 확산되지 않았으며 몇 달이 지나자 반란군이 관군에게 대패하여 나는 평정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과 농토를 버리고 떠난 마을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오자 황폐해진 현실 앞에 망연자실했다. 박선비 집안은 착실하게 곡식을 비축하여 대비하였던 터라 어려움을 겪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다시 일상에 적응하도록 적극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박선비 집안을 놀려댔던 것을 미안해했고 한편으로는 도움을 준 것에 고마워했다. 이렇게 박선비 집안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추후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였으며 자손도 번창하여 대대로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대를 이을 욕심에 너무 어린 나이에 아들을 장가를 보낸 박선비를 탓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신랑을 지혜롭게 이끈 나이 많은 신부를 칭찬했으며 나이 들어도 자기 성철이 없는 철없는 어른도 있을 수 있고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속이 꽉 찬 어린 사람도 있으니 나이 어리다고 얕볼 것이 아니며 사람은 모두 때가 있으니 기다리고 응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